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락강과 이성이라는 주제로 강좌 하나를 열겠는데요. 이 강좌는 어떻게 보면 이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 서양 철학 전반에 대한 어떤 고찰과 더불어서 락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락강의 사유에 꼭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정신분석이 나오고 난 뒤에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거기에 천착하여 예도가 오늘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성, 여러분 참 중요한 주제죠. 그죠? 서양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누는 핵심적 개념의 차이도 사실은 이 이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서양 철학에서의 이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독일어로는 Vernunft, 그 다음에 불어로는 Raison, 그 다음에 영어로는 Rea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고대 철학부터 특히 자연 철학, 탈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소크라테스를 통하여 플라톤이 나오기 전에 그죠? 자연 철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성의 개념은 이 자연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통찰이 이성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이성의 질서가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이 세계를 통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직관할 수 있으며 질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의하여 사실은 그 플라톤 이래로부터 이성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누스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누스. 이것은 로고스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개념이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고스랑 그 다음에 누스의 개념은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누스는 이데아의 세계의 형상들을 직관하고 예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직관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올라갔고, 로고스는 이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개념적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러한 누스가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이라든지 사고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게 로고스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티누스로 연결되어서 중세의 신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이성의 발전은 매우 중요했어. 그죠? 그 누스로부터 노에마, 노에시스가 나오고 후스레까지 연결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톤한테서는 이러한 누스의 개념은 플로티누스한테는 유출설로 가죠. 그죠? 일자에서 그 다음에 누스가 나오고 이런 누스에서 또 영혼이 나오고 그 영혼에서 또 휠레 그 진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유출로 가는데, 어쨌든 이 누스는 플라톤 철학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이 세계의 실제의 본질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누스였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달라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와 그 다음에 이 세계,
감각계를 구분하지 않잖아, 그죠? 거기에서는 특히 니코마코스 윤리학 쪽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의지적인 것과 연결. 그게 물론 플라톤한테서도 그런 씨앗은 있지만은 이런 사유가 이제는 칸트에게로까지 넘어가잖아, 그죠? 인간의 이성의 능력은 단지 사유하고 개념적으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세계의 실제를 제대로 본질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그 다음에 도덕의 어떤 그러한 의지까지도 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아퀴나스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이제 신적 이성이라 그래서 아주 최고 존재자의 그러한 능력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 개념과도 연결되면서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스는 인텔렉투스와 라치오 두 개로 연결돼. 그런데 이게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탁월하게 이러한 이성의 개념, 그 다음 로고스의 개념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라치오, 이성은 비율이란 개념도 있고, 계산이란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뜻도 있고, 논리적 사고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사실은 이 이성은 이미 플라톤한테서는 신적 본질을 어느 정도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지적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중세 철학이, 중세의 신학이, 그죠? 서양 신학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활용할 때까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죠? 그런 개념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로 옮아가게 되면 인텔렉투스, 마치 지성이라든지 라치오, 비율, 그 다음에 또 판단, 근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확장되어서 이 이성은 인간과 신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이 신의 뜻을, 계시를 본받아서 그 계시를 인지할 수 있으며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의지까지도 포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됐어. 이런 것들이 이제 칸트로 옮겨가면서 칸트가 독일어로, 그죠? 오성과 그 다음에 이성을 나누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페얼슈탄트와 페얼룸프트로 나누면서 오성을 자연법칙의 어떤 그러한 자연법칙의 어떤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능력, 그런 것에다가 이제 갖다 맞추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어떻게 나가? 그 싹이 이미 순수 이성 비판의 어떤 이율 배반의 개념에 나타나잖아, 이미, 그죠? 그래서 도덕 법칙,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어떤 그러한 단순히 인간의 머리 없는 보다 더 뭔가 이 세계의 법칙과 심지어는 신적인 도덕 법칙, 그래서 존재론적인 어떤 확장이 나타나는 그런 개념으로 드러났다고.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한테서는 이게 이성이, 그죠? 이게 이제 락강이, 이제 오늘 주제가 락강과 이성인데요. 락강이 이 데카르트를 이제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이라고 하면서 데카르트의 이성 개념을 박살내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해석하면서 그걸 뒤집어 놓는데, 그 지점에까지 이르기 전에 이제 데카르트가 중요한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러한, 특히 근대 철학의 어떤 중요한
모더니즘의 출발점에서, 그죠? 이 이성. 그러니까 이 이성은 결국은 모든 의심할 수 있는 것을 다 의심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명석 판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코기토 에루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모더니즘의 출발점으로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놨어. 그것은 모든 철학, 제1철학은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의심할 수 있는 것, 악마의 이론이라든지 꿈의 이론까지 다 들고 와갖고 다 의심을 하면서 다 거부했는데 결국 내가 의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악마가 나를 유혹하고 잘못된 세계관념이나 수학적인 그런 등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꾸고 있어서 내 감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도달해서 코기토 에루고스미 확정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1철학의 근본 원리로서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이성의 주체 철학이 나타나. 근데 이제 중세랑은 다른 게 여기에서 이제 데카르트는 여기로부터 신존재 증명으로 나가요.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물리학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이 세계와 연결시키면서 그 뒤로 삼성찰로부터 출발해서 계속 뒤로 나가면 이제 이 명제를 갖고 신의 존재론적 증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출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서 기결되었던 이 명제가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핵심적 주제로 나타나게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코기토라는 개념이 발생한 이후에 데카르트가 이것을 통각 개념의 어떤 그러한 포섭의 능력, 포섭 능력의 중심점으로 이 댕캐를 갖고 가면서 드러나게 되고, 이 확실성이. 그런데 이제 좀 달라요. 칸트랑 이거는 이미 예도가 다양한 영역에서 강의를 해놨던 거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나가서 이제 쉘링과, 그죠? 칸트로부터 쉘링, 피테 쉘링, 그 다음에 또 헤겔로 이어지면서 이 오성과 이성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 마치 중세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의 이성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칸트가 약간 점잖하게 어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나누면서 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도덕 법칙의 어떤 확고한 그런 토대를 주기 위하여 신을 요청, 포스툴라트 했던 거를 쉘링과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신학. 다시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니체가 선악의 저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이 세 명, 헬더린하고 슐라이어마허, 쉘링, 그 다음에 이런 낭만주의의 어떤 칸트로부터 그 이후에 헤겔까지 이어지는 이런 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아요? 튜빙엔이야. 오늘날 튜빙엔 신학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튜빙엔에서부터 독일 철학은 프랑스의 어떤 그러한 무신론과 연결된 신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그런 철학과는 다르게 독일은 이들을 통하여 다시 철학이 신학화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망치를 들고 도끼짓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망치질을. 그런데 어쨌든 다시 보편 이성,
이것은 절대정신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이제 굳이 나누자 그러면 주관정신에서 해결한 거죠. 오성을 추상적 어떤 그 개념의 능력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성을 구체적 개념을 확정하는 그런 능력으로 갖고 간다고. 이 추상과 추상적 구체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예도가 해결 강좌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죠? 참 할 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해 나갔다.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가 20세기 초중반에, 그죠? 27년도에 존재와 시간을 출발하면서 이러한 주체 철학,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철학이 이제 중상을 잇고 박살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니체가 있긴 있었는데 그건 좀 뒤에 락강과 연결해서 예도가 강좌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세견의 존재, 인데어벨트 자연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이성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갖고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질서잡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의 확실성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사물과 인간의 관계와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이 세계의 법칙이 그러한 이성의 능력 아래에 과연 놓일 수 있는지, 그 혁명이 바로 인데어벨트 자연이에요. 어림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 세계를 인식하고 확정하고 이 세계를 직관하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인식론적으로 포섭하기 전에 이미 뭐야? 이 세계 안에 던져져 있는 이 세계의 역사적 시간과 역사적 공간성과 역사적 시간성에 의하여 제한받는,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안에 있음에 의하여 인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인식은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나오고 거기에 있음은 언제나 해석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성은 이제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점에 하이데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전에 니체가 있었지만. 참 이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니체로 넘어가서 포스트 모던 푸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리케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리다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이러한 이성의 전통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모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이성에 대한 이런 맹목적 신뢰를 거부하는 거지, 이성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인간의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성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고, 이성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이 외부 환경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주변적, 사회적, 역사적, 자연적 그러한 환경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도 언어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니체의 영향이 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니체가 이야기했던 건 뭐야? 이성은 언제나 언어를 통해서만 사물과 관계하는.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는 자들은 특히 그 최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헌장 문서로 간주될 수 있는, 반드시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미 예도가 다 해놨잖아, 그죠? 13개의 강좌로 단어 하나 안 빠지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은유고 환유며, 그 다음에 도그마에 의해서 규정된 무슨 군대다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게 그 문서잖아, 그죠? 여러분,
락강이 에크리에서 왜 이 이성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면서 니체의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하이데거도 언어라고 하는 것. 언어의 능력이 인간이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구조와 존재론에 의하여 인간의 말은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언어의 능력이 인간의 개별 언어 사용이 이러한 언어 자체를 결코 넘어설 수 없으며 거기에 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주체의 언어 사용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똑한 거죠, 여러분, 그죠? 이미 그걸 밝히고 있어.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야,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나눌 수 있는 핵심 개념은요, 언어예요, 결국은. 언어. 인식과 실제의 관계를 다루었던 게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인식과 실제 사이에 언어가 들어있다라는 거거든. 그게 니체의 혁명 이후에 하이데거를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났고, 프랑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뭐야? 푸코든 데리다든, 그 다음에 또 락강이든, 전부 다가 자기 전통, 소시르의 어떤 그러한 언어학적 이론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 그 다음에 연사와 개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이러한 주체 철학을 해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가 들어온 거야. 언어가. 인식과 실제 사이에 언어가 들어오면서 이 언어가 인식과 실제를 맺고 있는, 인간이 실제를 인식하는 그 과정에 언어가 끼집어 들어오니까 그러한 주체의 확실성은 이미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니체는 모든 것은 해석이라 그랬고, 모든 인식 자체가 메타폴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구조 자체, 하이데거의 어떤 사유와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사유가 니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이데거의 사유가 상당히 포스트 모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 언어 사용은 결코, 언어는 언어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존재론적 구조에 기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모한테로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미 그 전에, 언어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점에선 가다모도 포스트 모던 철학의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락강으로 넘어갑니다. 1957년도에, 그죠? 이 락강의 세밀화 강좌에서 예도가 이미 여러 가지 시도 이야기하고, 기표의 우위도 이야기하고 했잖아. 그죠? 그 뒤쪽에 한 400~500페이지에 수록돼 있어요. 조금 긴 어떤 그런 챕터를 갖고 있어요. 무의식에서의 문자가 차지하는 기능, 또는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락강은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소시르를 끌고 왔고, 거기에서 기표의 우위를 주장했으며, 거기에서 이제는 문학적으로 넘어가서 시를 해석하는 락강으로 갔다가, 이제는 꿈의 해석 안에서 나타나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문자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낸 이후에 마침내 이제 데카르트의 이성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멋진 명제들이 많이 나타나, 거기에. 내가 나의 생각의 어떤 그러한, 노예인 그런 곳에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존재와 생각의 불일치. 이게 결국은 뭔지 알아요? 기표의 우위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무의식은 기표의 연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무의식의 언어는 뭐야? 무의식의 구조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언어의 우위가, 언어가 인간의 이성을 결코, 그죠? 인간의 이성이 데카르트의 어떤 의심과 회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 그것으로부터 확실성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의 출발점으로서의 그 명제로서 기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물론 고대 중세 때만 해도 이성은 신적 능력과 자연의 어떤 그러한 법칙, 그 다음에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데카르트 이후에는 이제 이 이성이 이 세계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죠? 이제 점점 수학화되면서 나타나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이성은 결코 칸트까지만 해도 해결까지만 해도 결코 그렇게 과학기술적 이성으로 퇴보하지 않았어요. 서구 이성의 이러한 퇴보는 호르크하이머와 그 다음에 아도르노의 초기 작품이었던 그 계몽의 변증법이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잖아. 이성의 축소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문명의 그러한 과학기술을 확립할 수 있는 도구로서만 이성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했잖아. 거기에는 종교적, 자연적 그러한 진리 인식은 다 소거됐다라는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한 이성에 대한 통찰이야, 여러분.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또 다른 노력이 들어 있었어. 그래서 말기에 푸코가 아도르노와 이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서를 접하면서 이들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자기의 사유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사유들을 많이 전개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인은 뭐예요? 의심과,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이라는 게 뭐야? 무의식이 나타나고 무의식에 의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이성적 의식은 결코 회의와 그 다음에 의심과, 의심의 방법적 의심의 길과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성의 신뢰를 오늘날 서구에서는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그 허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락강이 여러분. 그 지점에서.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야? 이것은 결국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은 인식과 실제 사이에 언어를 또 집어넣은 거에 동일한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철학적으로 기표의 우위, 기표의 능력,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무의식적 언어, 그뿐만 아니라 의식적 언어까지도 그 두 개의 뒤섞임에 의하여 나는 내가 나의 생각과 존재는 결코 일치할 수 없다. 물론 락강의 관점에서는 본인이
칸트, 헤겔, 하이데거까지도 싸잡아 갖고 심지어는 뭐죠? 모든 시, 모든 문학, 그죠? 모든 그 이전에 락강 이전에 어떤 그러한 전통, 서구 전통에서 나타나는 문학과 철학을 싸잡아서 모든 인식은 이러한 무의식에 대가리를 숙일 수밖에 없으며 무의식의 이러한 언어의 능력에 의하여 재정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되게 웃겨요. 플리게 앤더 블래터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 프로이트 시대에, 여러분. 그게 바로 음악과 미술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잡지야. 근데 거기에서 그러거든. 무의식을 연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러한 무의식의 언어를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음악과 미술, 그 다음에 이 플리게 앤더 블래터의 독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결국은 예도가 시에 대하여 강의를 했던 것과 연결되면서 이게 예술과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성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언어에 의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하이데거도 이야기했고 가다모도 이야기한 거야. 나는 언어에 대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파로를 하면서 랑그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오히려 우리가 침묵할 때에 우리는 언어의 기속성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야. 초기 하이데거도 이미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레데의 개념이 가장 큰 개념으로서 인간 실종 구조의 실종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레데,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거기로부터 파롤과 같은 인간의 개별적 프리바틀 게브라우흐가 나오는 거야. 참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결코 하이데거 이후의 포스트 모던과 그 다음에 프랑스 철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는 언어와 실제 사이에 실제와 인식 사이에 언어가 들어있다. 결국은 기표의 우위를 이야기하고 기표의 미끄러짐을 결코 인간의 주체는, 그죠? 인간의 어떤 의식적 이성은 결코 이것을 붙잡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존재의 일치는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사태를 인식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선 무의식의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무의식의 구조를 결정하는 기표의 우위가 우리의 인식을 언제나 실제와의 관계에서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락강의 어떤 그러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성은 해체되었습니다. 절대자아는 사라졌어. 사회와 역사 속으로도 사라졌지만 사회와 역사 속으로 이성을 해체한 게 미셸 푸코라고 한다면 락강은 인간의 인식 안에 타자가 돌아 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내 의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중층적 결정, 그리고 사회와 역사 안에서 인간 사이의 어떤 대화를 통하여, 이게 락강하고도 연결되잖아. 인간 사이의 대화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갭들, 다양한 언어 사용 안에서의 권력의 작동, 욕망의 작동,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의식의 힘의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은 결코 인간은 자기 의식을 결정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의 주인이 아니요. 언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인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기나긴 이성의 역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와 예술과 문학과 시와 예술, 미술과 음악 이런 것들은 결국은 락강이 이야기하면서 이성의 어떤 그러한 절대자의 해체를 이야기하고 코기토를 거부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이성이 얼마나 나약한 거라는 거를 니네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은 이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체 이후의 이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을 저는 락강이 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중요한 레비스트로스와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이 환장하면서 읽었던 그 책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습작처럼 써놨는데 기가 막히게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문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얼마나 오늘은 그러니까 뭐야? 사회와 역사 속으로 해체된 인간의 절대자.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또 나의 의식 배후에, 그죠? 내 안에 있는 타자에 의하여 그 타자는 나의 언어도 되는 거예요. 상상계에서는 어머니가 되어 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여 상징계로 넘어가면 아버지의 이름과 거기서 나타나는 법과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대타자로서 나타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이 세계의 실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로부터 확실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방법적 의심을 통하여, 그죠? 그 의심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 이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는 내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세계로 넘어가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언어가 주체를 해체한 시대에 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해체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그래서 분산된 자, 분산된 어떤 그러한 언어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인간의 주체, 푸코와 같이 인간의 주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죠? 락강이 이제 무의식을 갖고 뒤집어 갖고 완전히 락강이 먼저 이야기한 거네. 이게 57년도에 발표된 거니까, 그죠? 여러분 참, 그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S, 이드, 불어로 싸라 그래요. 싸는 우리 인식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식 안에 있는 게 바깥에서 우리를 이미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프로이트와 락강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이것은 결국 초기 프로이트를 강조하면서 후기 프로이트가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이히 운트 다스 S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를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자아와 에고 앤 이드라고 한 거야. 그 S는 뭐야?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거기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초기 프로이트는 뭐야? 초기 프로이트는 인간의 어떤 그 인식의 지형도를 어떻게 나눴어? 인간의 인식의 지형도를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으로 함께 묶어서 나눴어. 그리고 이 작품 이후에는 이제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이드, S, 무의식 이렇게 나눈다고. 여기에서 이제 자아 심리학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초기 프로이트의 이러한 자아의 분열이 마치 정신분석의 도움을 통하여 이러한 이드의 능력, 무의식의 어떤 힘을 자아가 지배해 나가는, 그래서 올바른 사회화를 통하여 안정된 자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프로이트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거부하는 거야, 락강은.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분석을 하고 아무리 많은 그러한 치료를 받아도, 그리고 이 정신분석이 자아가 이들을 지배해 나가고 점령해 나가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이 기표의 우위에 의하여 조정당하고 결코 인식과 실제는 만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 균열과 갭을 메울 수 없다라는 것을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의 소리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무슨 뭐야, 이 하이데거지 뭐야, 그 언어의 구조, 모든 언어의 구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여기서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것만 있는 게, 심지어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의 폴트다의 언어,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 음악, 그 다음에 우리가 침묵할 때 들려오는 바람 소리,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소리가 다 포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무의식의 소리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락강하고 프로이트의 차이예요. 어디에나. 애들이 이렇게 노는 그냥 자기 놀이를 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옛날에 고무줄 놀이 했잖아. 고무줄 놀이 하면, 막, 남자애들은 막 일부러 고무줄을 끊으러 다니기도 하고, 장난으로, 그죠? 고무줄을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남자애들도 고무줄 놀이를 하기는 했겠죠. 공기놀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치기라는 거 알지? 여러분들, 아이들이 노는 그 다양한 놀이의 소리들. 그런 거에서도 무의식의 어떤,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의 소리, 우는 소리, 그 다음에 웃는 소리, 농담할 때의 소리, 다 들어있는 거예요. 확실히 프로이트보다는 락강이 이런 존재론적 무의식의 언어의 확장을, 이러한 철학의 전체적인 존재론으로 확장한 건 확실하다는 거야. 오늘날 이성은 락강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죠? 뭔가 이제는 이러한 이성의 무능력은 또한 깨닫는 그 순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 미래는 AI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 몰라. 이 이성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담론에서 이성을 신뢰하는 철학자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이성의 무력함을 알고 가능하다면 혁명적 주체로서 인간이, 그죠?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 역시도 인간의 이성의 힘이 어느 정도는 작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역시 까다로운 주체를 주장했던 지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이성의 플라톤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나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하여, 그죠? 어찌 되었건
정말 기쁜 그런 사유여행이 되었을 거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그래. 비가 막 엄청 오는 날씨야, 그죠?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예도 강좌의 클래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 예도 TV로 수업료 좀 보내주세요.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